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색을 몹시 밝히는 부인이 남편이 출타 중에 새서방을 불러 함께 문간방에서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는데 동력 하늘이 이미 밝아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안채에서는 시부모, 시누이들이 잤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시누이가 이미 뜰 아래 나와 있어 새서방을 내보낼 길이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지? 시누이에게 들키면 자네와 나는 죽은 목숨이오. 그래서 부인이 새서방에게 이르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요. 시누이가 어리숙하니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나누더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곧 그 틈이 생길 테니 그때 몰래 나가세요. 하고는 살금살금 소리 없이 시누이 뒤로 걸어가서는 양손으로 시누이의 두 눈을 가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요. 하고 묻자 누구지? 엄마예요? 아닌데요. 아, 그럼 누군지 알겠다. 새언니 아니에요. 하고 시누이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는 사이에 새서방은 무사히 주랭랑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어리숙한 시누이가 말하길 언니, 근데 새서방은 어디 갔어요? 나한테도 소개시켜줘요. 나도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인은 곤장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남편과 간사한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야가서 이웃 사내와 몰래 정을 통한 지 이미 오래였다. 하루는 이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사내가 오쟁이를 등에 지고 바깥에 서서 어리석은 남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벌건 대낮에 밭에서 그 짓을 벌일 수가 있어. 하고 나무라자 그 어리석은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와 말하길 아니, 그 짓을 벌이다니.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 라고 하자 이웃집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밭을 멜 터이니 당신은 시험삼아 내 오쟁이를 치고 바깥에 서서 한번 보시구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어리석은 남자가 이웃집 사내의 말대로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데 이웃집 사내가 참으로 밭으로 가서는 그의 아내를 눕혀놓고 그 짓을 벌이는 것이었다. 일을 마친 후 다시 이웃집 사내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본 것이 어떠하였소? 이에 어리석은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았지만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구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나는 오래간만에 반일을 해서 그런가 기분이 몹시 상쾌해졌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집 사내가 저작거리에서 어리석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길 나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줘. 정말 고맙소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도 시험 삼아 당신 밭에 가서 당신 아내와 김을 매보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더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자꾸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금자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속꽃 아니야? 그것도 비단의 새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지? 아무튼 땡 잡았네. 그런데 속꽃 뒤편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웬 토끼야, 거참. 속꽃에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부잣집 마나님들이 입는 속꽃이라 그런가? 그렇게 금자는 속꽃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속꽃을 입고 잔 뒤 다음날 일어나니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가 실수로 거꾸로 입었나? 앞쪽에 있으니 민망하니 다시 반대로 뒤집어 입어야겠다. 그리고 그날도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 그런데 다시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금자는 토끼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야, 토끼 이 녀석아, 너 왜 자꾸 앞으로 오니? 그러자 토끼가 그야 배가 고프니 풀 뜯어 먹으러 앞으로 왔지.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금자는 그날 밤 중요한 볼일을 보고 자려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또 뭐야?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그렇게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번엔 다시 토끼가 있는 게 아닌가. 금자는 다시 말을 걸어보는데 토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자 토끼가 대답하길 나 피곤해서 굴 속에서 자다 왔어. 하니 금자가 웃으며
어젯밤엔 앞동굴에는 중요한 손님이 들어와 있었으니 그럼 넌 뒷동굴에서 잤겠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인자하기로 소문난 최대감이 살고 있었다. 덕망 높은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흠이 없던 그는 부인과 일찍 사별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이게 되었지만 그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 기력도 좋으시구나. 남은 세월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구먼. 그러다 얼마 안가 대감의 첩이 태기가 왔고 집안은 경사가 났다. 이에 의원이 들러 부인과 대감을 차례대로 진맥하고 의아해하며 말을 꺼내는데 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대감마님. 뭐가 말인가? 혹시 부인과 잠자리에 드셔서 거사를 치르셨는지요? 아, 그게 내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었는데 부인 말로는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 아니겠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의 맥을 살펴본 바로는 의원이 말을 바로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산을 넘어갈 일이 있어 산을 넘는 도중에 말입니다.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거라고는 나무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호랑이를 가리키자 호랑이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겠습니까, 대감마님? 그야 뭐 다른 사냥꾼이 쐈겠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마 다른 사냥꾼이 쐈을 것입니다. 진맥해보니 대감마님은 이미 씨가 말랐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화가 난 최대감이 노발대발하며 야, 거기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대감마님. 모두 연장 챙기거라. 지금 당장 사냥꾼 박씨 집으로 쳐들어간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두 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첫 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3세판이 정사관이요.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한양에 사는 호색한 한량 덕추리가 두매산골을 여행하고 있었다. 여행 중 갈증을 느낀 덕추리는 길가에 있는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하는데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집안에서 자색이 고운 어린 처녀가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수줍게 건네주었다. 아, 시원하다. 고맙소 낭자. 덕추리가 처녀를 가만히 보니 아직도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처녀 같았다. 그런데 집에 다른 어른은 안 계시오? 네, 모두 마을 잔치집에 가서 저 혼자 있어요. 이에 덕추리는 수작을 거는데 그런데 낭자, 내가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속병이 있는 것 같소. 네,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요. 하니 덕추리가 아니요, 낭자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 이상한 증세가 있소. 한번 진맥을 하여 보는 것이 좋겠소. 하고는 자신이 의원이라고 속이며 처녀의 손을 잡고 진맥하는 척하더니 낭자의 뱃속에는 이미 고름이 차 있으니 속히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오. 이에 깜빡 속은 처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렇다면 속히 치료하여 주시지요. 이에 덕추리는 옳다구나 하며 가머니설로 처녀를 유혹하여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는 이윽고 처녀의 그곳에서 흘러내린 자신의 하얀 액을 접시에 받아 처녀에게 보이며 낭자, 이것 좀 보시구려. 이렇게 고름이 낭자의 뱃속에 있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 틀림없지 않았겠소. 하지만 이제 다 치료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처녀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오려는데 다른 식구들이 돌아왔다. 옥자야, 우리 왔다. 근데 댁은 뉘시길래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에 처녀가 이분은 한양에서 온 유명한 의원인데 제가 속병이 있다고 공짜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 네. 방금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덕출에게 처녀의 아비가 이보시오 의원 양반, 내가 잔치집에서 뭘 잘못 먹어 그런지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오. 나도 그래. 그러니 우리도 좀 고쳐주고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세교기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탄로 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 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